안녕하십니까. 6.3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평택을 재선거가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집중 조명되면서 평택 시민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번 평택을 재선거는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 김영남 후보, 제2당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뿐 아니라 제3당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제4당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가 직접 후보로 출마하고 있고 원외 정당인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역학관계로 볼 때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큰 관심사가 되겠지만 많은 평택 시민들께서는 소위 거물급 정치인들이 왜 평택을 재선거에 나왔는지, 평택의 현안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당선된다면 평택을 위해 제대로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65만 대도시로 성장한 평택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평택을 선거구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선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도시이기도 하죠.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2년간 이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터뷰가 얼마 남지 않은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남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김영남 후보는 수원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법률 및 정책 전문가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보수 진영의 벽을 허물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전격 합류한 이후 이번 재선거에서 당의 의원 확장을 위한 전략 공천 후보로 낙점되었습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과 날카로운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집권 여당의 힘을 모아 평택의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평택은 급격히 성장하는 수도권의 대도시죠. 제가 만 10년이 지났는데요. 2016년도에 당시 이제 제가 설립한 법무법인이 있는데 평택이 그때 인구가 한 40만 명 정도 될 때입니다. 근데 평택이 이제 곧 머지않은 미래에 100만 도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성장하는 도시면 경제 사이즈도 커질 것이고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평택시 동상동 앞에 제가 있는 법무법인 1호의 사무실을 오픈을 했는데요. 만 10년 전에 오픈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평택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평택을 지역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가 평택시 전체에 3개가 있습니다만 갑병에 비해서 압도적인 면적과 또 그 사이에 보면 서쪽으로는 대중국 교역의 창구인 평택항부터 쭉 동쪽으로 해서 세계 최대 현 시점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가 있는 삼성전자 캠퍼스까지 그야말로 면적도 넓고 여기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도 많아요. 급속한 성장에 비춰서 교육 여건이라든지 치안 여건이 아직 불편함이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교통도 그렇죠. 지금 KTX 남부역사역 얘기가 나온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할 일은 많다. 근데 일 잘하는 김용남이 그래서 평택을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일단 평택 을 지역을 놓고 보면 동서 간의 격차가 심하죠. 그러니까 서쪽의 포승부터 쭉 이어지는 서부 지역의 5개 읍면에 비해서 사실은 고덕 국제 신도시로 대표되는 이 동쪽하고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근데 동쪽도 지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서쪽의 산업 기반을 좀 더 확충하고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 방향인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그 평택항 옆에 이암대 옆에 뭐 LNG 기지가 있잖아요. LNG 기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길 활용해서 수소 기지, 그러니까 수소의 생산과 저장 그리고 그걸 이용한 발전까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갖고 그 삼성전자 고덕 캠퍼스에서 반도체 생산에 써야 그래야 아리백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유럽적 수출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쪽을 많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근데 고덕 국제 신도시라고 문제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의 과밀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다른 지역은 아이들이 줄어서 한 반에 20명이 대부분 안 돼요. 이제 뭐 그렇죠. 학생 수가 너무 줄어서 걱정인데 고덕 쪽은 초등학교가 뭐 한 반에 40명씩 이렇게 있거든요. 교육 여건 개선도 빨리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동서 간의 균형도 맞춰야 되고 그렇다고 동쪽을 낮추자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동쪽은 동쪽대로 끌어올리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서부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갈등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팽성 쪽에 이제 캠프 험프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주민들께서 이런저런 제약을 많이 받고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국방부 장관님을 통해서 한미연합사 쪽에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내에 사실상 많은 군무원들이나 그 안에 일자리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적어도 그 일자리는 가장 가까운 지역 주민부터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일자리를 그쪽에서 많이 좀 늘려야겠죠. 그래야 직접적인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균형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갈등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사실은 가장 확실한 그 노동 환경 개선의 조건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사람은 귀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 대한 뭐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사람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 숫자는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근로 조건, 무엇보다도 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회사 환경이 나쁘면 누가 거기서 일하겠어요? 다른데 일자리 많은데.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만 지금 평택항이 자동차 물동량 기준으로는 국내 1위입니다. 전체적인 물동량으로는 뭐 4위, 5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만 놓고 볼 때는 뭐 압도적인 국내 1위인데 문제는 이게 거쳐가는 창구 역할만 하고 있어요. 쉬운 예로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1, 2등은 인천, 수원입니다. 근데 모든 상당 부분의 자동차가 평택항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또 어마어마한 양의 자동차가 평택항을 통해서 수입이 되는데 왜 여기서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없잖아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또 완성차도 뭐 물론 평택시 안에 KG 모빌리티 옛날 쌍용차 완성차 조립 공장이 있고 이 주변에 기아차도 있고 현대차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잘 기획해서 만들어 가면 일자리가 많아지면 근무 여건
노동 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저는 그 전부터 단일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당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지향점이라든지 정권을 잡았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달리 정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도 다양한 정당의 각각의 후보가 나왔으면 끝까지 완주하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맞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정치공학적인 인위적인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입장을 그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이 자신들의 정당을 내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유이동 후보나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최근에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단일화가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된다고 해도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날지 모르겠어요. 황교안 후보는 줄기차게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선거에 출마할 이유도 없죠. 출마해봤자 어차피 정말 부정선거가 맞다면 정확한 투표수가 집계가 안 될 텐데, 단일화는 더 어색해요. 어차피 부정선거로 투표 결과가 조작될 거라면 단일화는 뭐하러 해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서 끝까지 완주할 생각입니다. 이번 선거가 재선거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번 22대 국회 남은 임기 딱 2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총선을 다시 치러야 돼서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래서 그 안에 우선적으로 할 공약이 뭐냐면 여러 가지 공약을 지금 준비했습니다만, 저는 8달 서부경찰서의 유치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 서부경찰서. 그러니까 제가 8달 경찰서를 1년 만에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 서부경찰서의 유치가 아마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도가 가장 높아서 1순위라기보다는 제가 2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서 국회의원을 할 때 그때 수원 4개 구 중에 8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에 경찰서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 연말에 일어났던 소위 박춘풍 사건이라고 토막살인 사건이 8달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우리 8달구에만 경찰서가 없나? 치안 수요는 가장 많은데. 그래서 그때 다들 택도 없다 그랬어요. 안 된다. 경찰서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근데 딱 1년 만인 2015년 연말 예산국회 때 8달 경찰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문 열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경찰서가. 그래서 남은 이게 짜투리 임기잖아요. 그래서 남은 22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1호 공약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평택 서부경찰서 유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택 북부경찰서 대신 서부경찰서를 만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네네, 예. 북부경찰서는 빨리 예산을 받아다가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근데 지리적으로 너무 동쪽에 치우쳐 있으니 이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서부경찰서를 추가로 더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른바 보수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보수정당에 몸담고 있을 때에도
제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은 뚜렷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중도 실용주의를 신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정치를 항상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변화하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과거와는 많이 변화되고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에는 제가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중도 실용을 강조했었고 중도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정치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고 민주당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대선 전에 민주당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뭐 보수정당에서 그렇게 오래 몸담았던 사람이 저 이제부터 민주당 가고 싶어요 그런다고 다 받아주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당이나 당시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정체성이 맞느냐를 다 따져보고 고려해서 합류를 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발전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정치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원래 평택을이 민주당 의석이기도 했습니다만 의석수의 증가의 의미보다는 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진다. 원내에서도. 그래서 각종 어떤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민주당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면까지 제가 제안을 하면서 맞다. 이런 면도 있네. 라고 다시 한번 정책 조율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귀중한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이 가장 경쟁력 있겠다, 가장 좋은 후보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다 전략공천으로 하겠다고 진작에 당에서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물론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의 아쉬움은 크겠습니다만 그건 이미 다 공개적으로 김용남이 공천을 받기 전부터 전략 공천한다는 건 미리 다 고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선거전을 펼치면서 열심히 진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녀야겠죠. 근데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보통 하루 전에 후보 선거 유세 일정을 이렇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몇 시간씩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평택을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쇼츠라고 하죠. 좀 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 그게 제가 시장 방문했을 때는 100만 뷰 이상 터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에 빨리 저를 알려야 되는데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합류해 주시면서 아주 효율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복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거 인위적으로 캠프에서 그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인원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 그리고 효율성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좋죠. 제가 19대 국회의원 할 때 그때 이제 저는 초선이었고 물론 이제 한 번밖에 당선된 적은 없습니다만 그때 제가 몸담고
어떤 정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계신 분이나 심지어 당대표 하고 있던 분들도 예산국회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한마디씩 다 했어요. 너는 어떻게 나보다 많이 가져가냐. 실제로 뭐 이거는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서 유치를 놓고 경쟁하던 분은 당시 원내대표 하고 계시던 분이에요. 그 덕분에 아직 평택 북부경찰서가 아직 올라가지 못한 이게 뒤바뀌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특히 예산부서 그리고 그 예산을 다루는 각 부처의 장관님들을 설득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국비 예산이 있다면 예산실에 말단 직원부터 말단 공무원부터 찾아가서 설명하고 읍소하는 방법을 써서 누구보다도 많이 따낼 수 있다.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를 따오면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업 예산이 확 불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기호 1번 김용남이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특히 평택 을 주민 여러분께 김용남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도 경기도지사의 어느 당 후보가 선출될지 또 평택시장은 누가 될지 평택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평택시장, 경기도지사 또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라인에 있어서 평택을의 국회의원이 어느 당 후보의 당선이 가장 평택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잘 판단해 보시고 예산 따는 데 가장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가장 강력한 기호 1번 김용남 꼭 기억해 주시고 6월 3일 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김용남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후보 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선관위 주간의 토론회도 있고 또 언론사 주간의 초청 토론회도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또 후보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또 진정성 있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